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공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잠시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이 올여름 3개월 날씨를 전망했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다고 하고요. 7월에는 비 오는 날이 많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김진도 YTN 기상 재난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오늘부터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해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와 오염수 저장 탱크 등 핵심 시설을 중점 점검하는 등 본격적인 시찰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집회를 언급하며 어떤 불법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4주기 추도식이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잠시 뒤 열립니다.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여야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12시간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은 윤관석 의원은 정치 수사에 맞서 결백을 밝히겠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건축기사 등 정기기사 자격증 시험에서 답안지를 채점하기 전에 일부 응시자의 시험지를 파쇄해버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단은 시험지가 파쇄된 600여 명에 대해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를 하루 앞두고 발사체를 바로 세우는 기립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현재 추진차와 산화제를 발사체에 주입하는 데 필요한 탯줄, 즉 엄빌리컬 연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여름은 예년보다 덥고 7월과 8월엔 남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폭염 일수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아 역대급 더위는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12시간에 걸쳐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윤관석 의원은 검찰의 정치 수사에 맞서서 반드시 결백을 밝히겠다며 다시 한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어느 정도 실체가 규명된 이번 사건에서 윤 의원이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어서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검찰의 비공개로 출석했죠. 윤관석 의원. 조사를 마치고 별도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윤 의원은 오늘 오전 SNS에 올린 글에서 일방적인 검찰의 정치 수사에 당당하게 임했지만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재작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하거나 실제 전달한 적도 없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했지만 검찰은 맥락과 정황을 알 수 없는 출처 불명의 편집된 녹음 파일에만 의존하면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어제 12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도 윤 의원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녹음 파일뿐 아니라 관계자 진술 등 재반 증거를 바탕으로 이미 이번 사건의 실체가 상당 부분 드러났고 윤 의원이 주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이 돈봉투 살포를 기획하고 또 직접 시행하는 등 구속된 강 전 회장과 범행을 주도한 정도가 비슷하지만 현역 의원의 지위에 있던 만큼 더 핵심 역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이 윤 의원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다만 검찰은 모레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국회 일정에 얽매일 게 아니라 수사 경과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며 시기적인 조건을 달진 않았습니다. 검찰이 이번 주 강 전 회장 기소를 앞두고 9,400만 원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스폰서로 지목된 김모 씨 조사를 통해 자금 전달 경로를 구체화하면서 송 전 대표를 정점으로 하는 공여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수수자 수사의 경우 지난 17일 강 전 회장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대질 조사 등을 통해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들을 상당수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집회를 불법 행태라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법을 집행한 공직자들이 범법자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오늘 국무회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민주노총 집회를 직접 언급했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었는데요. 그리고는 헌법에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보호하는 건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규정한 뒤 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런 집회의 원인으로 과거 정부를 직격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법 집행 공직자들이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을 해달라고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집회에서의 불법 행위를 강하게 제재하고 처벌하라. 이 과정에서 공권력을 둘러싼 문제가 생긴다면 국가가 보호해주겠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도심 노숙 집회를 계기로 심야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도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는데요. 보통은 이제 총리와 번갈아 주재를 하는데 이달 내내 주재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까지 4주 연속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모두 발언을 생중계했는데 이 생중계 역시 4주 연속입니다. 국빈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다음이었던 이달 초부터 한일 정상회담 이후 그리고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했던 지난주 또 G7 정상회의를 마친 오늘까지 직접 모두 발언을 하면서 성과를 발표했는데요. 통상적으로 국무총리와 한 주씩 번갈아 하는데 4주나 계속해서 주재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17분가량의 모두 발언에서 G7 정상회의 참가를 통한 외교 성과를 길게 강조했던 윤 대통령. 글로벌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이념과 정치 논리에 매몰된 정책과 시스템으로는 혁신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또 이념에 매몰된 반시장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으며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경제가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 매표 복지가 아닌 진정한 약자 복지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념, 정치 논리, 포퓰리즘 이런 단어들은 역시 지난 정부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말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4주기 추도식이 경남 김해 봉화 마을에서 조금 전부터 엄수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여야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습니다. 현장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김해 봉화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추도식이 열리는 봉화 마을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추도식이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가운데 시민들의 참배 행렬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에만 4,000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이곳 봉화마을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전 모습을 떠올리며 마을 곳곳을 둘러보고 묘역에 참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 씨, 딸 정현 씨가 유족 대표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화환을 보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이 참석해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경숙 여사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퇴임 후 두 번째로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도사를 낭독하고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영상과 추모 공연도 준비됐습니다. 잠시 후 참석자들이 묘역을 참배하는 것을 끝으로 오늘 추도식은 마무리됩니다. 이번 추도식의 주제는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입니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집필한 저서인 진보의 미래에서 말한 내용인데요. 인간의 존엄과 자유와 평등의 권리는 꾸준히 발전했고 앞으로도 발전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제를 정했다고 노무현 재단은 설명했습니다. 추도식에는 여야 정치권의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 다수가 참석했고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한명숙 전 총리도 자리했습니다. 극심하게 대립 중인 여야 정치권이 하나같이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추도식을 계기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해 봉화마을에서 YTN 차상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오늘부터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해 본격적인 시찰 활동을 벌입니다. 특히 오염수 정화의 핵심적인 시설인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와 오염수 저장 탱크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현지 특파원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우리 시찰단 어제는 일본 측과 기술 회의를 진행했고 오늘부터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서 시찰 활동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오늘 오전 10시 무렵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시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찰은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찰단은 어제 일본 측과의 기술회의에서 일자별 점검 사항을 확인하고 일본 측에 시찰이 필요한 설비와 요청 사항을 일겠습니다. 시찰단은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 설비 그리고 알프스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이번 후쿠시마 시찰단과 관련해 해양 방류에 대해 한국 측의 이해를 기피하도록 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는데요. 오늘 일본 정부 대변인의 정례 기자회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この視察を通じて韓国国内におけるアルプス処理水海洋放出の安全性について理解が深まるよう努めていく考えであり、引き続き今回の G7 で一致した内容も踏まえつつ、透明性高く情報発信を行い、国際社会の理解醸成に取り組んでいく考えであります。 이 같은 발언은 또 해양 방류 계획도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국희 시찰단장은 꼼꼼하게 살펴보고 안전성과 관련한 부분을 계속 검토하겠다며 시찰이 내실 있고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시찰 내용은 일본 측의 단순한 설명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며 일본의 일방적 설명만 듣고 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선을 그었습니다. 시찰단은 오늘 저녁 7시 시찰 첫날 일정을 마치고 후쿠시마 현지에서 시찰 내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 시찰단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본격적인 시찰을 진행하고 있지요. 오늘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 직접 들어가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곳이 후쿠시마 원전 일대입니다. 유국희 시찰단장은 출국 전 원전 시설 중 어디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지 밝혔습니다. 방류 전에 측정을 하고 저장하는 탱크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K4라고 하는 탱크 분인데 그 탱크 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점검을 좀 하고 또 아울러서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입니다. 예. 알프스에 대한 그 현장에 접근을 해서 시찰단이 오늘 들여다볼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와 K4 탱크를 좀 더 가까이서 보죠. 자, 먼저 여기가 정화장치인 알프스고요. 그리고 여기가 거른 오염수를 보관하는 K4 탱크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방류 과정을 보겠습니다.
대형 탱크 안에 있는 오염수는 알프스로 여러 번 정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걸러진 오염수는 K4 탱크에 보관하고요. 이후 이송 펌프를 거쳐 바닷물과 희석한 뒤에 최종적으로 바다에 방류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인데요. 알프스는 방사능 피폭 우려가 있어서 시찰단이 직접 들어가서 보진 못하고요. 대신 시설 안에 카메라 영상으로 확인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시찰단은 알프스의 설치 상태와 개통 구성 등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알프스로 우리 몸에 치명적인 삼수용수소나 탄소 14를 거르지 못해서 정화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번 확인됐지요. 시설이 잘 작동하는지, 또 관리 주체인 도쿄전력이 오염수 전체의 위험을 감독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정화된 오염수는 K4 탱크에 저장되는데요. 정화 과정을 거쳐도 오염수마다 방사능 농도의 차이가 있어서 고루 섞는 균질화 과정을 진행합니다. 오염수의 농도가 일정해지겠죠. 이 샘플을 채취해서 방사능 물질 농도를 측정하고요. 기준을 충족하면 이후 바닷물과 희석해서 바다로 방류하는 건데 K4 탱크에는 방류 직전에 오염수가 담긴 만큼 우리 시찰단은 일본 정부가 샘플을 어떻게 채취하는지 직접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3차 발사를 하루 앞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발사대로 이동해서 우뚝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전기와 공조, 연료 개통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발사 준비 작업 한창인 나러 우주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연호 기자. 네, 여기는 전남 고흥 나러 우주센터입니다. 우리가 만든 인공위성을 우리 발사체에 실어 우주로 쏘아 올리는 누리호 3차 발사를 하루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종 점검을 마친 발사체가 오늘 오전 조립동에서 발사대를 향해 이동했는데요. 지금은 발사체를 지구 550km 궤도로 보내기 위해 우주를 향해 수직으로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실용위성도 탑재했고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발사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호성 박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호성입니다. 네, 우선 오늘 오전에 이 누리호 발사체를 발사대로 옮기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순조롭게 발사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예, 저희가 전에 또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번에는 이송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잘 큰 스케줄의 변경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종합조립동에서 이 발사대까지 이동하는 장면을 보면 이 발사체 꼬리 부분부터 아주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오늘 1시간 반 정도가 걸렸거든요. 네. 1.8km 거리를 걸음걸이보다도 느리게 이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안에 연료가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에는 쭉 비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건 뭐냐 하면은 하중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알루미늄 음료수 캔을 봐도 거기 안에가 꽉 차 있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구부리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안에가 비어 있으면 쉽게 구부릴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사체가 안에가 지금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중을 못 받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운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운반하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진동이나 특히 저희가 이제 가장 민감한 것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민감한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센서들은 사실 몇 번씩 우리가 한번 움직이기만 하면 다시 또 조정하고 그래서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운반하게 돼 있고요. 보시면은 아마 나중에 사진으로 보시겠지만은 언덕입니다. 그래서 언덕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거운 것을 옮길 때 굉장히 저희가 조심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발사체나 이런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이제 수직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평지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발사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평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평지라도 제가 말씀드린 안에가 비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미국인 경우에는 한 3-4km 거리를 한 3시간 반, 4시간 걸려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발사체가 발사대로 옮겨졌고 이제 발사체를 우주를 향해 수직으로 세우는 작업까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내일 발사까지 이 남은 시간 동안 앞으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가 지금 발사 이제
세워놓고 수직으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는 실제 그 전자장비들이 잘 되고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제 에비오닉스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시스템이 다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유공함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오후에는 이제 엄빌리컬이라고 하죠. 탯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각종 이제 유압 시스템이나 아니면 전기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다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이제 내일이 발사입니다. 마지막 변수는 아무래도 날씨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기상청 예보로는 누리호를 발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누리호 성공 발사를 위한 날씨 그리고 우주 환경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예, 저희가 그 날씨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씨 중요하고 특히 뭐 천둥 벼락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강풍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한 초속 한 25km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계속 변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그 우주센터에 있으면서 여기 날씨를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고 있고 저희가 특히 발사하기 전에 한 5일 전부터 계속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디오 존대나 이렇게 올리면서 고층풍은 어떻게 되는지 수집하고 있고 또 뭐 기상청 그 담당자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공군에서도 항공기로 저로도 관측하면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지난 2차 발사 때도 산화제 탱크 센서 문제 때문에 한 차례 발사가 연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2차 발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번에도 혹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저희가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봅니다. 그냥 없으면 좋겠지만은 전에 잘 됐으니까 이번에도 잘 되리라 이렇게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발사체나 이런 경우를 봐도 1, 2, 3차 성공했지만 4차, 5차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항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그 노력한 결과로서 그러한 그 좀 더 성공할 확률은 많이 높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1, 2차 발사가 시험 발사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발사야말로 실전이라고들 합니다. 네. 실용 위성을 처음 쏘아보기 때문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러면 한 1시간 정도 지연해서 발사를 하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왜냐하면 그냥 검증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사체를 갖다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가령 예를 보면 이제 승객이 우리는 어디다 내려주세요 이러는 거 그러니까 택시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럼 저희가 이제 거기에다 무사히 그분이 원하는 그 시간에 거기다 내려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폭은 굉장히 좁고요. 그 일정한 시간 내에 이것이 완료가 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에보다는 조금 그런 것이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가 우리나라 발사체로 우리나라 위성을 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누리호의 1등석 승객, 그러니까 주 탑재 위성이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인데요. 우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소개해 주시죠. 예, 그 차세대 소형 위성은 저희 그 카이스트의 그 인공위성 연구소에서 이제 그 개발을 한 그런 그런 그 위성인데요. 그 180kg급으로 저희가 그 제작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또 큐브 위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큐브 위성이 한 7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도요셋이라고 그 천문 연구원에서 이제 개발한 그런 것이 있고요. 4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민간 업체에서 한 3기가 있고 그래 가지고 총 이제 7기에다가 저희가 차세대 소형 위성 이렇게 이제 저희가 운반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방금 전에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차세대 소형 위성뿐만 아니라 작게는 4kg에서 많게는 10kg 정도 하는 네. 이 큐브 위성들이 탑재되는데 네. 이 큐브 위성들 각각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예, 큐브 위성은 사실은 보면은 그 도요셋은 저희가 그 전에 벌써 그 소유주 위성으로 발사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소련의 사정상 발사를 못하게 돼 있어서 마침 그때 저희가 이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발사할 준비하고 있는 이 우리 한국형 발사체에 탑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이제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발사체가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그쪽에서 못한다 또 사정이 있다 이러면 못하거든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저희 발사체가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저희가 그 발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의 그 국내에서 발사하는 위성들도 개발한 그 위성들도 모두 국내에서 지금 현재
그 위성 상태에서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국내에서 순수한 기술로 개발한 그 장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우주 환경에서 제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제일 크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박사님 그 마지막으로 또 1, 2차 발사 때와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발사 시각입니다. 네. 이 지금까지는 오후 4시 발사했는데 이번에는 초저녁에 발사가 되거든요. 예. 뭐 정확히 뭐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손님이 그때 원해서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왜 그때 원하냐 하면은 그 우리 그 위성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를 그 배터리를 많이 소용을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영상을 레이더로 관측을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한 그 레졸루션이 그 분해능이 한 5m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그 광학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날씨와 상관없이도 관측할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날씨와는 상관이 없는데 단지 배터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배터리가 작용이 되기 하기 위해서는 태양 동기궤도에 올려놔야 된다. 그 시간에 그것을 요해서 항상 그 태양 동기궤도에서 똑같은 각도로 그 우리의 그 태양 전지가 전개돼 있어야지 에너지를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요구 사항이어서 그것을 만족하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발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발사체와 인공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하루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 맺도록 기원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기상청이 올여름 3개월 날씨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올여름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전망이고요. 휴가철인 7월에는 비가 오는 날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날씨를 김진도 YTN 기상재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박 이야기 잠시 뒤에 물어보고요. 네네. 예. 올 여름 그 장마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솔직히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예, 기상청이 발표하지를 않았습니다. 아. 기상청이 장마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보통 끝나는지를 2월 말에 시작하지 않나요? 발표하지는 않았는데 예. 평균적으로는 중부지방의 경우는 6월 24일에서 25일 정도쯤 네, 시작이 돼서 한 달 정도가 이어집니다. 기상청은 장마가 시작된 뒤에 분석을 해서 언제 시작됐는지 이야기를 하고요. 종료된 후에 언제 종료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예보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이 다른 예보로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올해 장마는 남부지방이나 제주도를 중심으로 조금 일찍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부지방으로 올라와야지만 중부도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는데 그 시기는 조금 늦춰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장마가 조금 길게 이어질, 그러니까 7월 하순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길게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게 오늘 기상청이 발표한 전망으로 유추한 내용입니다. 일단 언제 시작될지는 알 수 없다. 6월 20일 전후로 남부지방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장마 전선의 영향권에 들 가능성은 현재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근 몇 년 여름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폭염, 집중호우, 그리고 태풍까지 거의 재난 수준의 날씨가 있었는데 지난해 여름만 생각해봐도 게릴라성으로 한 적에 비가 막 쏟아지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그럴까요? 최근 들어서 기상학자나 기상청에서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현상들이 잦아지고 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온도가 상승하고 그 온도 상승이 한반도 기후에 영향을 미치면서 잦아지는 게 여름철의 집중호우입니다. 네. 근데 여름 기간 동안 강우량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내리는 집중되는 비의 양이 굉장히 늘어나는 겁니다. 기상청이 오늘 발표한 여름 전망에서도 7월 하순부터, 그러니까 7월 중순부터 네. 8월 중순, 그러니까
7월 10일, 15일 이 정도부터 8월 15일 정도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잦을 것이다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마 전선이 주로 남부지방에 많이 걸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이 자주 지나간다. 네. 또는 또 장마 기간이 끝나야 되는데도 장마 전선이 조금 더 머물러 있으면서 8월 중순까지도 강한 비를 남부지방에 집중적으로 쏟아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 피해에 대한 대비, 그리고 가뭄 때문에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하지만 여름철에는 이제는 홍수, 그다음에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집중호우 대비 좀 서둘러야 될 것 같고요. 네. 올여름 폭염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올여름 폭염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럼 이 정도라면 어느 정도의 기온이냐? 예. 여름철 가장 더웠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기억으로는. 7월 말 8월 초? 연도로 따지면. 연도로 따지면요. 매해 더워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매년 덥긴 했지만 예. 특별히 더웠던 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2018년이었습니다. 사상 최악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전국의 폭염 일수가 30일이 넘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렇죠. 열대 일수도 20일에 가까웠습니다. 예. 역대 가장 더웠던 해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1994년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 늦더위가 9월까지 이어졌고 열대 일수가 무려 36일에 달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이게 사상 예. 최악의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이 되고 예, 있는데 예. 올해 더위는 이보다는 덜하다. 하지만 평년에 폭염 일수가 10.7일 정도가 되는데 올해는 그보다는 조금 더 많을 것이다. 2018년, 19년보다 작년보다는 어떨 것 같아요? 예. 작년하고 비교하면 비슷한 정도 수준이 아, 될 비슷하다? 겁니다. 지난해가 아주 덥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 예. 예년보다는 조금 더운 날씨였기 때문에 예. 예년보다는 조금 덥다. 하지만 역대 최악은 아니다. 더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슈퍼 엘니뇨가 올 것이다 이런 분석들을 내놓더라고요. 슈퍼 엘니뇨가 엘니뇨랑은 어떻게 다른 거고 뭡니까? 우선은 엘니뇨 현상이라는 것은 적도분 동태평양, 그러니까 적도를 동과 서로 나누면 네, 네. 남미 쪽 해안 쪽, 남미 쪽의 수온이 평년보다 0.4도 이상 상승하면 엘니뇨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수온이 0.5도 평년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엘니뇨는 이미 진입을 한 겁니다. 예, 예. 그런데 기온이 1.5도가 높아지면 강한 엘니뇨라고 부릅니다. 네. 2도 이상 높아지면 정확하게 부르는 용어는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슈퍼 엘니뇨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올해 엘니뇨 진입하는 걸 예상을 했었는데 진입하는 것보다 조금 한 달 정도 일찍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통 엘니뇨가 봄철에 시작이 되면 여름철에 강해지고 가을철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엘니뇨를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온도가 오르고 있다. 그래서 여름을 지나고 가을 정도쯤 되면 1.5도, 그러니까 강한 엘니뇨라는 기준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 네. 그래서 슈퍼 엘니뇨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예. 만일에 슈퍼 엘니뇨가 된다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 지구적으로 온도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가뭄, 폭우, 더위, 한파까지 네. 굉장히 심각한 기상재해가 잦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엘니뇨 때문에 기상재해가 잦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해 주셨는데 태풍도 걱정인데 지금 그렇죠. 태풍 올라오고 있는 태풍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호 태풍 마와루인데요. 좀 특이합니다. 올해 네. 발생한 태풍 가운데는 굉장히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고 특이한 발달 정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태풍의 모습인데 태풍 네. 진로도입니다. 네. 이게 지금 괌 부분에서 지금 북서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약간 보시면 한반도가 저 위에 있고요. 지금 현재 위치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강한 태풍의 위력으로 오고 있다가 내일과 모레는 매우 강한 태풍의 위력으로 지니고요. 예. 26일 이후부터는 초강력 태풍 가운데 가장 강한 태풍으로 발달합니다. 초강력 태풍은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초속 54m를 그럼 넘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그게 가장 궁금한 예, 예.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5월 달에 이렇게 초강력 태풍이 발달한다? 보통 가을 태풍 하는데 예.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인데 예. 이런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지금 방향은 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진로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예.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예, 예. 이걸 좀 보시죠. 이걸 보시면 이 태풍이 어떻게 이동할지를 보는 예상 일기도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지금 우리 한반도 저기 자, 보이고요. 예. 아래쪽을 제가 좀 더 올리겠습니다. 네, 네. 보시면
밑에 있군요. 예, 우측 하단 쪽에 보면 태풍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태풍의 움직임을 보시죠. 아까 예상 진로도와 비슷하게 네. 계속해서 서진을 합니다. 북서진을 하는 형태가 되는데 예. 이 태풍이 어떻게 이동하느냐. 위쪽에 강한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예. 다만 중국 내륙으로 상륙했다가 상륙한 뒤에 중국 내에서 소멸할 가능성. 네. 하지만 중국 쪽에도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으면 방향을 틀어서 일본 쪽으로 향할 가능성. 지금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무척 강한 태풍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어디로 됩니다. 갈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와르 경로는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앞서 영상을 봤는데 어제 그렇죠. 우박이 굉장히 많이 내렸더라고요. 이게 흔히 있는 현상인가요? 5월 달에는 흔히 있는 현상입니다. 아, 그랬습니까? 5월 달 같은 흔하다고요? 경우에는 예. 남쪽에는 뜨거운 공기가 이제 여름에 가까우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아직 상층 공기가 우리나라 상층에는 차가운 공기가 머물고 있다는 거죠.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굉장히 강하게 부딪히면 상승기류, 하강기류가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얼음이 됐던 게 무거워져서 떨어지다가 강한 상승기류에 다시 올라갑니다. 예. 올라가면서 녹으면서 수분이 붙습니다. 더 무거워지겠죠. 예. 다시 떨어지다가 상승하면서 그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그러면 결국 떨어집니다. 그게 우박입니다. 우박은 5월철에 자주 나타나고요. 5월에요? 또는 여름이 예. 끝난 뒤에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기 시작한 9월 달에도 자주 나타납니다. 또 여름철에도 내륙 쪽에 아주 무더울 때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네. 무더우면서도 차가운 공기가 내려온 상층의 강원도 지역이나 경기 북부 지역 쪽에서는 자주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올 여름 기상청 3개월 날씨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김진두 기자가 잘 풀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기상재난 기자 김진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한 전기기사 자격증 실기시험에서 답안지를 채점하기도 전에 파쇄해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공단 측에서는 재시험 기회를 주겠다며 대책을 내놨는데요. 황당하지요. 자,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자, 먼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문제가 발견된 건 2023년 전기기사 1회 실기시험입니다. 전기기사란 단어가 생소하기도 하실 텐데 전기기사 시험은 건설기계설비사나 건축기사, 산림기사, 대기환경기사, 용접기사, 전기기사 등 각종 산업과 서비스, 기술에 관련된 여러 자격증을 따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말 치러진 1회 실기시험에서도 95개 자격증 관련 시험이 동시에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서울 연서중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본 61개 자격증 관련 응시생 609명의 시험지가 채점 전 파쇄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기시험 이후 해당 시험지가 포대에 담겨 공단 서울 서부지사로 운반됐는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채점센터로 인계되지 않고 파쇄된 건데요. 시험을 시행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어수봉 이사장은 채점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다며 11시 10분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사장은 우선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공단이 자격 검정 관리를 소홀하게 운영해 시험 응시생에게 피해를 끼쳐 사과드린다면서 응시생 609명 전원에게 개별 연락해 사과하고 후속 대책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별 조사를 통해 잘못된 사항에 대해 책임자 문책 등 엄중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 기술 자격 시행 과정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응시생들도 향후 일정들이 있을 건데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공단 측에서 밝힌 후속 대책 어떤 겁니까? 공단은 일단 연서중학교에서 시험을 본 응시생 609명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격증을 따서 공무원 시험 등 다른 시험에 응시하려 한 수험생들의 경우에 합격자 발표가 늦어지면 안 될 텐데요. 다음 달 1일부터 4일 사이 실기시험을 다시 보는 수험생들은 원래 합격자 발표일인 6월 9일 합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1일에서 4일 사이 추가 응시를 할 수 없는 수험생은 6월 24일과 25일 가운데 날짜를 선택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늦어지지만 2차 시험과는 일정이 겹치지 않아서 추가 기회는 그대로 확보됩니다. 원거리 응시자는 일단 공단 지사에서 시험을 응시하게 할 예정인데 추가 응시를 원치 않으면 응시료를 환불해 줄 예정입니다.
이사장은 피해자들에게 합리적인 보상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른 곳도 아닌 국가기관에서 주관하는 공인 자격 시험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신뢰에 큰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서울 가산동 서부간선도로 성산 방향을 달리던 SUV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50대 남성 A씨 등 3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대구 매천동 도로에서 도축장으로 향하던 가축 운송 차량에서 돼지 한 마리가 떨어져 소방대원들이 포획할 때까지 출근길 주변 도로가 40분 정도 정체를 빚었습니다. 1살밖에 안 된 아기의 팔과 다리를 묶거나 눈에 불빛을 비추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성형시술을 무좀 치료로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 등으로 의사 A씨와 브로커, 환자 등 90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실비 보험 가입 환자에게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 2억 원을 부당하게 타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하나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을 압박한 경위 등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전직 임원이 뒷돈을 받고 상장에 관여한 코인이 최소 46개에 이르는 걸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방 공무원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 도중에 응시자들의 화장실 사용을 제한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군이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이병 신체 검사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이병 검사 때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련 검사를 진행하는데 이를 신체 검사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국세청이 로또 1등에 당첨되고도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거나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취득하고도 세금은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해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고액 체납자 557명을 추적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3대 조선업체 중 하나인 대우조선해양이 창립 50년 만에 한화그룹 계열사로 새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한화오션 초대 대표이사에는 권여공 주식회사 한화지원부문 부회장이 선임됐고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이 기타 비상무 이사로 이사진에 포함됐습니다. 러시아 언론이 우크라이나전 최대 격전지 바흐마트 점령을 선전한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을 에워싸고 있다면서 상황이 바뀌면 도시 중심부로 진입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흑맥주 브랜드 기네스로 유명한 아일랜드가 담뱃값처럼 술병의 발암 위험과 열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세계 최초로 도입합니다. 술병 외부에 붙이는 표기에는 주류 섭취에 따르는 간 질환과 암 발병 가능성, 그리고 칼로리와 알코올 함량에 대한 정확한 수치 정보 등이 함께 담기도록 규정됐습니다. 오후 들면서 미세먼지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대부분 보통 수준의 대기질을 회복했는데요. 하지만 충남과 호남, 경남 지방은 여전히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일 낮부터는 이들 지역에서도 황사가 점차 물러나겠고 전국적으로 양호한 대기질을 보이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내륙 곳곳에 5에서 2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에 대비해 우산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고 낮 동안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5도,
대전과 대구 13도, 광주는 14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한낮 기온 27도, 대전 28도, 광주와 대구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누리호 발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현재 고흥 나로우주센터는 맑고 선선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사 당일인 내일도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는 가운데 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고요. 풍속은 초속 1m에서 4m 정도로 바람도 발사 기준 이내로 예상돼 날씨로 인한 문제는 없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을 했습니다.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공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